안녕하세요. 내과의사 김병재입니다. 저는 현재 하버드 의대 내과 임상 펠로이고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 캠브리지 헬스 얼라이언스에서 근무 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 중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 있습니다. 포테시엄, 칼륨이 있고요. 소디움이 있고 칼슘이 있고 매그네슘이 있고 셀레니움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할 이 미네랄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어쩌면 이거 없이는 우리가 살 수도 없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생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미네랄이 뭘까요?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 많은, 어떻게 보면 모든 세포의 일들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예가 우리의 신경세포, 우리의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그 신경 물질을 전달하는 일을 관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에 아주 중요한 피, 우리의 핏줄을 움직여서 피가 우리 몸에 곳곳 필요한 장기들로 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장기들을 관할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호르몬들, 그 호르몬들을 방출하고 걷어들이는 일도 칼슘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수많은 화학 작용과 생리학 작용을 돕고 관리하는 효소, 이 효소들이 제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도 칼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의 뼈, 우리 몸의 구조를 튼튼하게 해주는 뼈, 이 뼈 또한 칼슘이 거의 다 모든 함량이 다 칼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뼈는 그냥 우리를 구조적으로 받쳐주는 것 외에 다른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칼슘을 보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99%의 칼슘은 뼈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피 안에 칼슘이 모자랄 때 우리 몸에 있는 파라타이로이드 호르몬이 우리 몸에 칼슘이 모자라 하고 우리 뼈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뼈에서 칼슘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또 그 파라타이로이드 호르몬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장에 신호를 줘서 더 많은 칼슘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비타민 D를 비활성된 비타민 D에서 활성된 비타민 D로 만들어서 우리의 필요한 칼슘들을 끌어들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할 때 계속 이 호르몬이 우리 뼈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한 칼슘을 먹질 않고 그냥 우리 뼈에 있는 칼슘만 계속 뽑아 쓰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일어나는 거는 골 감소증이에요. 골 감소증이 일어나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골 다공증이 일어납니다. 우리 피 속에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골수입니다. 피를 생산해내는 골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 다공증이 왔을 때 우리의 골수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골 다공증은 우리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다 뽑아내서 뼈 속에 그냥 구멍이 슝슝슝슝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조금 하지도 않았는데 뼈가 함몰되고 그냥 살짝 넘어지는데 뼈가 부러지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골수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능이 저하되겠죠? 골수의 기능이 저하되면 피 생산이 저하됩니다. 첫 번째, 우리 피는 여러 가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먼저 적혈구가 감소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 적혈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혈액이 부족해져요. 우리 몸에 혈액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우리 핏줄을 혈압을 쫙 높여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혈액을 공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이 고혈압이 되겠죠. 그런데 이 현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 바로 칼슘 부족이죠. 그럼 혈액에도 알칼리 인자인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성피로 됩니다. 그렇다면 혈액이 부족할 때, 적혈구가 부족할 때 우리의 몸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없고 혈압이 상승하고 산성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혈액세포가 뭐가 있죠? 백혈구.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백혈구가 감소하면 우리 몸에 안에 있는 유릭이나 활성산소, 독소, 균들과의 싸움에서 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염증이에요. 염증이 지속될 때
우리 몸은 암이 생기기 아주 적합한 환경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때 암이랑 싸워야 할 백혈구가 재구실을 하지 못할 때 암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혈소판이 있습니다. 혈소판이 작아지면은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면 출혈을 막지 못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출혈, 이제 우리가 썰다가 칼에서 베어서 피가 날 때는 압력을 가하거나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심장 위로 올리면은 피가 쉽게 멈춥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작은 출혈들, 마이크로 블리딩이 있어요. 특히 염증이 우리 몸에 많을 때 마이크로 블리딩, 아주 작은 출혈들이 있습니다. 그때 칼슘이 부족하면은 그거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신경,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경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신경은 우리 뇌에 가장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의 신경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아주 필요합니다. 칼슘이 신경과 신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는 이 신경들이 아주 정말 복잡하게 엮여져 있는데 그 신경들을 연결해주고 우리의 신경에 전달되는 물질을 원활하도록 만드는 게 칼슘이에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배우고 그 배우는 것을 기억으로 바꾸고 그리고 또 우리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도 신경의 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울할 때 느끼는 게 그냥 감정이 우울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몸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와 몸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잘못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면 우선 낮에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밤에는 또 잠이 잘 들질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때 좋아하던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막 피로합니다. 정말 피로해요. 그리고 집중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지적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입맛도 떨어지고 그리고 아주 몸이 나른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신경이 저하돼서 우울증을 느끼고 우리 몸에 칼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진대사 저하가 우울증이랑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몸에 있는 근육들, 이런 근육도 있지만 우리 몸에 장기를 움직이는 근육들이 있어요, 안에. 그 근육들, 모든 근육들은 칼슘이 없으면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가 우리 심장 근육, 그리고 우리 핏줄들, 이러한 것들이 칼슘이 저하가 되면은 피를 잘 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이 돌아가는 법칙은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원리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이 세포에서 이 세포로 어떤 일을 하려고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을 내릴 때 칼슘이 부족하면 잘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시는 요즘 미토콘드리아, 우리 몸의 에너지의 대사에 가장 중요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충분한 칼슘이 있지 않다면은 우리의 몸에 ATP, 에너지원을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항상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칼슘의 중요한 역할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얼마나 칼슘이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칼슘이 왜 우리 몸에 부족할까? 가장 큰 원인은 식생활이에요. 우리가 칼슘이 충분히 우리 몸에 들어오도록 그러한 식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비타민 D 부족과 햇빛 부족입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파라타이로이드 호르몬, 거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만성 심부전증, 당뇨, 고혈압, 이 모든 것이 칼슘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칼슘을 먹어야겠네? 이 칼슘을 어떻게 먹지?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칼슘 비타민제가 있잖아, 칼슘 정제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칼슘 정제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요즘에 최근에 나온 아주 큰 연구에 하면은 칼슘을 먹는 이유가 우리가 뼈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과연 뼈를 건강하게 할까? 하고 물어봤어요. 이 연구 결과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는 오히려
칼슘 정제를 먹었더니 엉덩이 뼈가 더 잘 부러지더라 라는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칼슘 정제가 별 효과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 혹시 부작용이 있진 않을까 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칼슘 정제를 먹는 사람들이 훨씬 높다라는 여러 가지의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또 심장 질환뿐만이 아닙니다. 심장 질환이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몸에 협심증, 그리고 우리 하트어택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 몸에 위험한 요소들이에요. 근데 다른 부작용은 또 없을까요?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이에요. 보통 우리가 칼슘 정제를 먹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와서 이런 말들을 해요. 나 변비가 심해요. 아니면은 나 설사가 좀 있네요. 이걸 먹으니까. 그리고 배가 너무 불편하고 배가 아파요. 이런 말 저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연구 결과입니다. 안 좋은 상관관계. 어떤 것과 안 좋은 상관관계일까요? 대장암과 안 좋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 연구가 밝혀냈습니다. 그 말은 칼슘 정제를 먹었을 때 대장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 연구한 논문인데요. 칼슘 정제를 많이 먹었을 때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대사증후군 여러분 뭔지 아시죠? 복부 비만, 안 좋은 생활 습관, 안 좋은 식생활로 인해서 당뇨, 고혈압,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증후군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칼슘 정제는 효과가 없다. 오히려 나쁠 수도 있다. 그렇죠, 여러분. 부작용들이 그냥 살짝 변비가 있고 설사가 있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여러 가지 심장 질환, 소화기 질환, 어쩌면 암, 그리고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몸에 이렇게 중요한 칼슘 어떻게 먹어야 할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 가지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는 칼슘은 정제로 먹는 것보다 우리가 입으로 직접 식품,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게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연구 결과를 말했어요. 왜 그런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어요, 이 논문들은.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알고 있어요. 이문현 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신기하고 아주 remarkable. 정말 이런 게 있나?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방금 말했던 칼슘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칼슘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야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칼슘과 칼슘 정제를 비교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칼슘을 그냥 음식, 야채로 먹는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부작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정제로 먹는 사람들은 그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그 부작용만을 연구한 겁니다. 이것을 야채로 먹었을 때 더 좋더라. 여기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칼슘, 이 중요한 칼슘 어떻게 섭취해야 될까요? 우리가 직접 먹는 야채, 씨앗, 이것들로 저희가 섭취해야 됩니다. 칼슘 정제는 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가장 필요한 이 미네랄 칼슘을 직접 섭취하게 되어 있어요. 칼슘 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칼슘이 아주 많은 음식들이 그럼 뭐가 있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씨앗, 참깨, 그리고 채소입니다. 저는 하루에 씨앗즙을 1잔에서 2잔 먹고 있어요. 매일. 충분한 칼슘 섭취를 위해서요. 그리고 녹즙 또한 저는 하루에 한 2-3잔씩 꼭 마시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야채와 씨앗의 양은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충분히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충분이란 게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있는데 이거는 런던 대학에서 연구를 한 건데
6만 5천 명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한 연구입니다. 그 결과 채소를 7접시 먹었을 때 조기 사망률이 42% 감소하더라. 그러므로 우리 몸에서는 적어도 7접시의 채소가 매일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 또 얘기한 것은 WHO에서는 400g, 대충 잡아서 한 5접시 정도의 야채를 권장하고 있지만 그거는 충분하지 않다. 적어도 그것이 2배로 늘어나야 된다. 적어도 10접시는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칼슘 섭취는 많은 씨앗과 많은 참깨와 많은 채소를 입으로 씹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녹즙을 먹는 이유는 그 7접시를 다 먹기에 너무 많아요. 7접시에서 10접시의 채소는 정말 양이 정말 이만큼 되겠죠? 이만큼 되는 양을 어떻게 그걸 다 씹어 먹어요? 이게 정말 아플 것 같아요. 막 먹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채소를 입으로 씹어 먹고 샐러드나 밥을 먹을 때 생채소로 쌈을 싸 먹고 그 외에 남은 양은 녹즙이나 씨앗즙으로 보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몸에 가장 중요한 미네랄인 칼슘과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게 올바른 섭취법인지 여러분과 얘기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이 칼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주제를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